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잠깐 그 엔캐리 언급을 하셨는데 네. 8월 초에 또 시장이 엄청나게 얻어맞았고 그 일본 증시 하루에 뭐 12% 이렇게 폭락을 했던 8월 5일도 있었고 네. 연준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동향까지도 혹시 신경을 쓸까요?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이 나가는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네. 엔캐리 자금이 나갈 때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데 엔캐리 자금이 나가잖아요. 네.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나가는 그렇죠. 그냥 너 돈 넘칠 때 나가면 잘 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실물 경제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성장이 둔화될 것 같아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건 이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실제 8월 5일 날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잖아요. 네. 8월 5일 날 시장이 그렇게 흔들린 다음에 8월 6일 날 일본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고 8월 7일 날 항복 선언을 하거든요. 네. 아마 그 8월 6일 날 밤에 BOJ한테 연락 많이 갔을 거예요, 아마. 어디서? 전화 많이 갔을 거예요, 아마. 뭐 일본 누가 정치권에서도 전화했는지는 뭐 전화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 아마 미국에서도 국제 공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봐요. 뭐 이제 증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틀 후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잖아요. 일본은 또 이제 미국말 잘 듣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말 잘 듣는다기보다도 이 공조 체제가 워낙에 튼튼해가지고요. 좋게 말하면 국제 공조.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그 국제 공조라는 차원에서 아마 어느 정도는 실마리를 좀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엔캐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너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성장 부양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럼 달러 약세가 되게 빨라지면서 엔화의 청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아마 계속 주의해서 볼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헷갈리는 게 일본 그때 8월 초에 시장 급락하니까 한 이틀 만에 부총재가 네. 그때 의회 출석한 자리였나요? 금리 인사 안 할 거라면서 시장을 달랬습니다. 예. 근데 한 얼마 안 지났어요. 다시 총재가 금리 인상 필요하다면 하겠다 또 이러고 있어요. 네. 어디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왜 그러는 겁니까? 부총재의 말은 안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예, 뭐 조건부. 용기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럼 시장이 안 흔들리면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시장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의 기준이 뭐냐 모르죠. 그 사람들이 아마 판단하겠죠. 근데 하루에 12% 떨어지면 흔들리는 걸 거고 오늘 보니까 일본 니케이가 한 0.5% 빠지더라고요. 많이 그럼 빠졌습니다. 흔들리는 거냐 안 흔들리는 거냐 이거죠. 예. 0.5 빠지는데 양적 완화 해줘야 되면 그건 좀 너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2%만 빠져도 양적 완화, 2%만 빠져도 양적 완화면 평생 양적 완화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둔화가 되면은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은 두 번의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두 번의 실수를 한 게 언제 있었냐면 첫 번째는 요번에 8월 5일 날의 블랙 먼데이죠. 금리 인상을 그렇게 세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할 필요 없었는데 세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한번 시장이 난리 나게 만든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멈춘 거죠. 천천히 간다고. 네. 두 번째 블랙 먼데이가 언제 있었냐면 1987년도에 있었어요. 네. 1987년도엔 진짜 그 더 블랙 먼데이입니다. 원래 그날입니다. 네. 원조. 1987년도 이제 10월 19일 날인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어요. 네. 전 세계 경제 지금 추동 기관차처럼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일본이 예.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글로벌 수요를 좀 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이 사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금리 인상해서 시킨대요. 네. 그랬더니 이제 블랙 먼데이 확 찾아왔거든요. 네. 블랙 먼데이 확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포기해요. 그래서 한 2년간 포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거대한 자산 버블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89년도에 89년까지. 뒤늦게 금리 인상으로 따라가게 되죠. 그게 버블을 붕괴시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올려야 될 때 못 올리면 버블이 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실수가 일본이 그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될 때인 것 같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국제 경제 상황을 보니까 엔캐리 청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하면 예. 블랙 먼데이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게 되지도 않을까요? 일본 그러니까 경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금리 인상 타임을 실기하게 되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을까? 이거 한번 역으로 추적해 보면은 물가가 올라서요. 그렇죠. 물가가 왜 올랐죠? 엔화가 약해서요. 엔화가 예약하죠? 미국 금리는 높은데 우리 금리는 낮아서요. 우리 금리는 왜 낮죠? 네가 올리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예. 그럼 일본이 올려야 되지 일본이? 않습니까? 일본 중앙은행 금리 그럼 우리가 인상을 해야지. 근데 여태까지 금리 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결국엔 등 떠밀려 하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이 뭔지도 거의 까먹을 네, 그렇죠. 정도로. 예. 그래서 진짜 안 하고 싶어가지고 오랫동안 버텼는데 정말 죽을 만큼 하기 싫은 일인데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게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이제 와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에선 금리가 내려오는 거죠. 하필이면. 그럼 둘이 이게 짜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금리 차가 빠르게 좁혀지겠죠. 그럼 엔캐리 청산이 빨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일본이 뜨거운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춘 거죠. 잠깐만요. 금리 인상 멈췄으니까 된 거냐? 그게 아니라 다시 질문하는 거죠. 금리 인상 왜 하려고 했죠? 물가가 물가 때문에. 올라서요. 물가는 왜 오르죠? 엔화가 약해. 이 로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직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 높아요. 예.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일본이. 예. 우리가 지금 2.0에 거의 수렴했거든요. 네, 네, 네.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가 2.6, 2.7이 나와요. 예. 특히 일본의 식료품 물가가 꽤 높거든요. 그럼 이거 뭘 시사하느냐? 일본이 물가 상승 압력, 인플레이션 압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을 못하면 물가 못 잡고. 물가가 다시 자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호시탐탐 금리 인상을 한 기회를 찾아야죠.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자기들의 목표니까요. 지금 발목이 잡혀 있긴 하지만 그럼 이제 괜찮아지면 언제든지 올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올려야 될 때보다는 조금 늦게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흔들리지 않는가를 계속 이렇게 주시하면서 우리는 올려야 되는데 또 충격받으면 어떡하지? 계속 이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 그 타이밍이 조금 안정된다 싶으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밀어 올리겠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아니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로 바꿨고 네. 그 다음에 뭐 0.5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0.1에서 0.25로 0.15%포인트 인상한 거였잖아요. 그 이후에 올린다 하더라도 일본한테는 0.25가 거의 빅스텝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올리더라도 뭐 0.1씩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메가톤급 충격을 줄 정도인가? 라는 거죠. 이게 사실 7월 31일 날 금리 인상 때문에도 있지만 예. 금리 인상했을 때보다도요. 그 이후에 우에다 기자회견할 때부터 시장이 조금 메롱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우에다한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해요. 예. 우리가 0.5%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이고 일본 경제 이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굉장히 낮은 금리라고 봐요. 완화적인 금리라고 봅니다. 이러면서 금리 인상 0.5 위로도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때와 체질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게 멋있게 말을 해요. 멋있었겠죠. 가오 막 이런 생각했을 텐데. 일본어로 가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흑역사가 있어요. 예. 0.5가 거의 통곡의 벽이었는데 2000년도에 조금 경기 좋아지는 듯 해가지고 금리 0.5까지 올렸다가 닷컴 버블 무너지면서 붕괴했거든요. 예, 예, 예. 2007년도에 0.5까지 올렸다가 금융위기 맞으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0.5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버블 붕괴 10년이 이후에는. 잃어버린 그렇죠.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그렇죠. 됐었던. 거기서 어설프게 금리 인상하려다가 무너졌었던. 예. 그럼 이거 거의 교보제거든요. 그럼 0.5라는 게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넌 과거에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 올릴 자신이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있지. 근데 시장이 얘기하는 거죠. 와 그러면 생각보다 금리 인상 많아지겠네.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상을 중요시한 게 아니고요. 네. 그 뒤를 프라이싱을 하는데 그랬더니 내년까지 4번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움직입니다. 단순히 0.15에서 0.1 올린 것 같고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미래를 방향. 프라이싱하는 거죠. 방향. 이대로 올리게 되면은 계속 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 통곡의 벽에 어딘가 한 번은 부딪힐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렇죠. 또 시장이 겁을 먹은 거네요. 그 엔캐리 청산 요것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게 뭐 해외 IB에서 조금 뭐 데이터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엔캐리 청산 자금,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 이게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근거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저기 IB 쪽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뭐 캐리 트레이드 인덱스라는 자료는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 그렇게 그거 보는 것보다는 엔화 환율 보는 게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그래서 뭐 8월 초에 예. 엔캐리 자금의 뭐 한 50%가 일본으로 갔네, 뭐 70%가 갔네, 뭐 이런 얘기들 좀 그러니까 이제 나왔었잖아요. 헤지펀드 포지션 청산되는 건 아니라 그런 걸 보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엔캐리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잠깐 예. 보시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엔캐리라고 하면은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본 개인들이 해외에 투자한 거 음. 엔캐리죠. 네. 엔캐리죠. 근데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만 엔캐리 하는 게 아니라 헤지펀드도
엔화로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의 국채를 살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엔캐리 트레이드잖아요. 그렇죠. 국적이 다르지만 예. 결국에는 그러면은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롱숏 포지션을 잡으니까 그걸 갖고서 계산하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제가 그쪽 전문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깐 보시면 네. 그러면 와타나베 부인들은 여태까지 몇 년간 아베노믹스 이후에 엔화 약세였잖아요. 네. 엔캐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이걸 하루 만에 다 돌렸을까? 사실은 그거는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좀 착안을 해볼 수 있느냐? 굳이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일본은 대외 순채권국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일본 빚더미에 앉았다는데 일본의 대외 부채가 5조 달러 정도 돼요. 네. 엄청나죠. 대외 채권이 8조 달러예요. 받을 돈이 8조 달러, 갚을 돈이 5조 달러. 그래서 대외 순채권은 3조 달러인 거죠. 해외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 최악의 경우에 엔캐리가 청산이 되면 8조 달러가 돌아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가늠은 안 돼요. 물론 8조 달러 다 돌아올 리가 없죠. 근데 네.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은 가늠 자체가 안 되고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수록 그 엔캐리 청산의 규모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엔캐리도 결국에는 다른 상대국이 금리도 높고 안정돼 있고 통화 강세면 그러면 들어가서 먹는 거지만 이쪽이 송두리째 흔들리면 무섭잖아요. 그럼 튀어나와야죠. 네네네. 예. 그래서 엔캐리도 보는 관점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게 또 환율이기도 한데 뭐 물론 이제 엔화를 가지고 미 국채 샀을 때 연간 기대하는 수익률이 얼마가 있는데 네. 그 이상으로 환율이 또 흔들려 버리면 또 환차손도 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니까 네네. 그 달러엔 환율이 162엔대까지 갔다가 네. 140엔대 초반까지 지금 엔화가 강세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은 지금은 엔화가 강세 쪽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저도 엔화는 완만한 강세로 가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예. 근데 이제 속도를 어떻게든 조절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엔화는 강세일 것 같은데 하는데 엔화가 강세로 쫙 가잖아요. 예. 그럴 줄 알았었는데 한꺼번에 확 몰리면 밀어붙이죠. 엔화 강세 속도가 정말 빨라져요. 예. 이걸 원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엔화 강세일 때는 보통 통화가 지속 가능한 강세를 만들 때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가요. 옆으로 퍼져서 그러니까 간다. 완만하게 강세로 가요. 예, 예. 예,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개입하기도 힘들고 가람비에 옷젖듯이 강세를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그림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관점에서 엔화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엔 약세는 마무리 국면 아니겠느냐 예,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외환당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어느 나라든지 간에 변동성이나 진폭을 좀 관리를 하는 거죠. 쏠림 현상 같은 그렇죠. 거를. 근데 그 방향 자체는 어떻게든 할 수 없을 텐데 이게 사실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도 보면 엔화 약세로 인한 파티는 어느 정도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엔화 강세로 인해서 이 정도면 또 일본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되는 환율이다. 그것도 140엔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엔화는 약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업들 자체에는 엔화 약세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예. 저는 그 일본 당국에서 이제 일본의 어떤 관료였던 분이 컬럼을 쓴 걸 보면서 좀 공감을 했던 게 엔화 약세를 과도하게 오랫동안 유지해 주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냐. 비닐하우스 속에서 계속 키우는 건데. 쉽게만 돈 벌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러면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현상이 더 강해졌을 때 그때 만약 엔화가 강세로 돌면 더욱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엔화 약세에 힘입어 가지고 쉽게 성장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피를 깎는 노력을 통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성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저금리라든지 지금의 일방적인 엔 약세는 일본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면 안정권이라고 하는 달러엔 환율 지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찍어가지고는 사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 자체도 네. 사실은 막 찍어가지고는 참 쉽진 않은데 저는 일단 마디수는 뭐 140 아니면 뭐 131 이런 마디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마디수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일본 엔화가 125위안 달러당 150엔 125엔이 있어요. 125엔. 그게 옛날에 2000년도 이후에 이제 2012년도 이후에 아베노믹스가 활성화됐을 때 엔화가 막 강세로 약세로 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달러엔 환율이 떠오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의 구로다 총재가 네네. 물어봤죠.
엔화가 어디까지 약세로 갈 것 같아요 했더니 너무 약세로 가는 건 부담스러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125엔대였어요. 그래서 그 수준을 구로다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아마 한번 뭐 여기서 레벨 몇 번 다운 하더라도요. 일단은 125에서 130엔 사이 그 정도에서는 엔화가 추가로 강세로 갈 여지를 갖다가 막는 저항선이 지지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종의 저항선으로 네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사실 뭐 국내적으로도 또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금통위가 이제 10월하고 11월 말 이렇게 두 차례 남아 있죠.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한은은 한 번 또 동결을 했습니다만 10월이냐 11월이냐 이게 어차피 미국이 내리기 시작한 게 9월일 텐데 네. 10월이냐 11월이냐 6주간의 차이가 그렇게 큰 기간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은은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전망이 10월은 패스하고 11월에 내릴 것 같다. 왜? 부동산 때문에 이런 전망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6주간이 정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기간일까? 어차피 내릴 거면 빨리 좀 내리지 이럴 수도 있을 텐데요.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한은이 너무 빠르게 금리를 인하했었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자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해져 있을 때는 네. 작은 호재 하나에도 되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에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강남의 아파트 가격 이런 것들이 막 사상 최고치를 막 한참 상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 인하의 선물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영역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은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는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 이게 좀 안정이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려는 스탠스를 취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네, 그렇죠. 단장님도 그러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내리는 시기는 11월 말. 이제 10월일 수도 있고 11월 말일 수도 있는 게 예. 왜냐하면 일단 시기 자체보다도 이제 지금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켰지 엄청 않습니까? 조이고 있죠. 이렇게 많이 쪼이게 되면은 수요 사이드가 되게 부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거래량이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아파트 거래량. 그러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거래량이 빠르게 식어버리면 이러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속도를 조금 올릴 수도 있죠. 금리 인하의 속도를. 그래서 이제 어떤 카운터 파티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 주택 거래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10월일 수도 있고 11월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도 가격이지만 결국엔 가계부채의 증가가 한국은행 입장에서 그쵸, 더 그쵸. 불편할 거예요. 질적으로. 예, 근데 아파트가 워낙에 비싸니까 아파트 한 채 사면서 가계부채가 폭증을 하잖아요. 과거보다 더 커진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미국의 연준은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고용인데 우리나라는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금융시장이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건가요? 우리나라 아니, 입장에서. 꼭 그렇게 부동산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환율도 예를 들어서 있고. 이제 환율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 안정도 대외적인 금융 안정은 환율이죠. 네. 왜냐하면은 환율이 튀면서 자본 유출이 나면은 그렇죠. 돈을 푼 게 다 해외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 안정은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 안정은 버블 방지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블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거 깨뜨렸을 때 중앙은행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면서 시그널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이창용 총재님께서는 좀 가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왜 미국 연준은 증시의 반응을 보고 아까 이제 우누나이 이야기도 좀 하셨습니다만 한국은행은 증시를 우누나이처럼 어떻게 생각은 없을까요? 어떻게 안중에도 없을까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뭐 코스피 지수를 타겟팅하거나 예.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요 물가 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격 뛰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네. 부동산 시장 쪽으로 너무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다라는 게 그게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지금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킬레스건까지.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우리는 확실히 이제 안정이 됐는데 네. 침체된 내수를 또 살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자니 집값이 너무 또 꿈틀거리고 있고 이 통화 정책을 제약하는 요소가
너무나 또 이제 주택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하는 총재 코멘트를 보면은 네. 아니 이렇게 되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할 때도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지 않냐. 예. 이제 이런 이제 푸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참 극한 직업이다. 참 어려운 직업이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집값 동향도 1차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한번 시간을 또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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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